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아직은 신혼의 달콤함을 즐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저에 대한 비밀이 아니고 제 남편에 대한 비밀입니다. 남편에 대한 비밀이지만 정작 남편은 모르고 저만 알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하지만 저는 굳이 이 비밀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몰랐던 비밀을 알게 되어 상처받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다만 이 비밀을 무기 삼아 저에게 제대로 시집살이 시키려던 어머님을 납작 엎드리게 만들긴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저는 시청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남친은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연애 끝에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조금 걸리는 건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는 거였어요. 요즘 이혼은 큰일도 아니라지만 그래도 어른분들 중에서는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좀 신경이 쓰이기도 했죠. 남친은 연애 때부터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남친 부모님도 신경 안 쓰신다고 하셨다더라고요. 남친 아버님은 3층 정도 되는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신다 하셨고 어머님은 집에서 살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가구 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제가 엄마께 남친 네 집 부모님에 대해서 알려드리니까 엄마가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어머, 그 병원? 세상에, 거기 원장님이시니? 어딘 줄 아세요? 알지. 거기 경자 이모가 수간호사로 일했었잖아. 엄청 오랫동안. 지금은 그만뒀지만. 아, 거기가 거기였어요? 경자 이모는 엄마의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지금도 자주 만나시고요. 간호사로 일하신다는 건 알았는데 저희 예비 시아버지 병원이셨구나 싶어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일을 안 하시긴 하지만요. 왜 어떻게 그렇게 또 인연이. 그러게 말이야. 경자 이모도 놀라겠다. 너 그 집으로 시집 간다고 하면. 참 세상 좁다 싶더라고요. 엄마도 원장님 어떠신지 한번 물어봐야겠다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상견례를 했고 양가 부모님 서로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이 끝나고 들른 시댁에서 저는 어머님께 좀 기분 상하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결혼은 연애랑은 좀 다른 게 있어. 서로도 많이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그래야 될 거야. 네, 명심할게요, 어머님. 특히 여자가 잘해야 돼, 집에서. 그래야 남자가 밖에서 기펴고 사회생활도 더 잘하거든. 저는 속으로 저도 사회생활 하는데요 하고 싶었지만 그냥 네 하고 말았습니다. 싸울 일도 많을 거야. 그럴 때도 현명하게 잘 해결해. 자존심 내세우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양보할 건 하고 그렇게 현명하게. 네, 어머님. 어머님이 결혼에 있어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귀담아서 잘 듣고 있었죠. 그런데 화난다고 이혼하네 마네 그러지 마. 알았지? 아, 네, 그렇게 안 하죠. 아무래도 현준이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 보니 이혼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아. 저는 그 말에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그렇잖아. 죽어도 이혼은 안 된다 하는 집에서 자란 거랑 쉽게 이혼해버린 집에서 자란 거랑은 마음가짐이 다르다고나 할까? 너처럼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화나거나 욱하면 아, 그냥 이혼해버리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어머님 말씀을 듣는데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이혼 가정이 결코 쉽고 간단했던 거 아닙니다. 많은 고민과 대화 끝에 내리신 결정이고 저도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하고요. 게다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헤어지신 게 아니어서 아직도 가끔 연락하고 저에 관한 건 상의하시면서 잘 지내세요.
서로 안 맞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저희 부모님의 선택을 쉽고 가볍게 내린 결정처럼 말씀하시니 저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쉽게 내리신 결정은 아니세요. 물론 그렇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혼이 쉬운가? 애까지 있는데 이혼을 하신 거면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 나는 전반적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기분이 내내 좀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이혼 사실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신다 해놓고 사실은 마치 약점 잡은 것처럼 생각하시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냥 좋게 받아들였어요. 어머님은 그냥 결혼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 건데 내가 괜히 자격지심처럼 크게 받아들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저희 부모님의 이혼이 제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대화 중에 갑자기 그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 아들도 결혼했잖아. 근데 너무 보기 좋은 게 뭐냐면 내 친구 아들하고 그 집 장인어른하고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렇게 지낸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 장인어른한테 좋은 인생 얘기도 듣고 비즈니스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고 도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 굳이 제 앞에서 저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 눈치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왜? 그냥 보기 좋아서 얘기하는 거야. 아유, 부럽다. 우리 선민이도 장인어른이 있었으면 저렇게 지냈을 텐데 하고 어쩔 수 없는 건 없는 거지. 저는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안 해도 될 얘기를 왜 일부러 제 앞에서 하시나 싶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시부모님과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옆자리에 가족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애기들 예뻐? 너무 예뻐. 저는 귀여워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부럽지? 네, 좋아 보여요.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면 너네도 빨리 애기 가지라던가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주 너는 저렇게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못 겪어봐서 부러운가 보다. 저는 그 말에 멈칫했어요. 제가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못 겪어봤다뇨? 황당함에 얼어붙어 있자 남편도 어머님께 뭐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부모랑 애들이랑 다 같이 있는. 엄마, 말 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 남편과 아버님까지 뭐라고 하자 어머님은 뾰루퉁하게 입을 닫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왜 자꾸 저한테 저렇게 말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게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닌데 왜 자꾸 일부러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는 그날 기분이 너무 상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저도 어머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머님 딴에는 정말 별 생각 없이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런 말씀은 불편하다 말씀드리면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퇴근 후 어머님께 따로 찾아뵙는다 말씀을 드렸죠. 마침 아버님도 술 약속이 있어서 밤에 안 들어오신다 하길래 잘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간식을 사서 찾아뵀어요. 어쩐 일이니? 혼자서? 저 어머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그리고 저는 고민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셨지만요. 막 나쁘게 헤어지신 것도 아니고
지금도 가끔 연락하면서 지내세요. 부모님 이혼은 하셨어도 저 아버지랑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며 지냈고 그래서 아버지 빈자리 크게 못 느끼고 살았고요. 두 분의 선택 이해하고 또 부모님으로서 저한테 모자람 없이 잘해주셨어요. 그만큼 많이 노력해 주셨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결핍 없고 지금도 저희 부모님 다 사랑하고 이해하거든요. 제가 고심해서 돌려 말하는데 어머님은 시큰둥하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자꾸 저한테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거나 아빠 없이 자라서 불쌍하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은데 저 사실 그런 말씀 들을 때 많이 슬프거든요. 저 그렇게 큰 결핍이나 상처 없이 잘 커왔으니까 그런 말씀은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해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현주야. 네? 나 사실 너의 이런 부분이 좀 그래. 뭐가요? 그래, 시어머니한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보통의 가정에서 자란 여자들은 그런 거 그냥 속으로 삭히지 굳이 이렇게 시어머니 찾아와서 따박따박 말하진 않거든? 어머님은 도리어 기분 상하신 얼굴로 저에게 따지시더라고요. 저는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서로 조심을 하는 게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보통 애는 아닌 것 같아. 기가 좀 세다고 해야 되나? 어머님이 그러신가? 그래서 이혼도 하신 건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열받고 말이 안 통한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성이 좀 높아졌죠. 어머니, 왜 자꾸 이혼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불편하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건데 그리고 저희 부모님 이혼이 어머님한테 무슨 문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왜 아니야?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잖아. 근데 왜 문제가 안 돼? 결혼 전엔 아무 문제 없으시다면서요. 없다 생각했지. 근데 너 지금 하는 거 봐봐. 누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대드냔 말이야.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이렇게 성질대로 하는 거. 이런 게 염려된다고.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 제 얘기 잘 들으실 생각도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말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잘 커온 여자랑 결혼했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니? 너 이혼 가정에서 컸다 했을 때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워낙 선민이가 좋다 하니까 눈 감아준 거지. 차라리 그때 얘기하시죠. 그랬으면 결혼 다시 생각해봤을 텐데. 이것 봐. 결혼을 엄청 가볍게 여긴다니까. 이런 게 보고 배운 대로 한다는 거야. 저는 진짜 어머님이고 뭐고 욕이라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결혼 전부터 반대하지 그랬나요? 말도 안 통하고 너무 모욕적이고 기분 나빴던 저는 그냥 가보겠다며 인사드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어머님이 등 뒤로 뭐라고 하셨는데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뛰쳐나오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부모님의 이혼, 당연히 저한테도 상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 그만큼 저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더 잘해주셨고 빈자리 안 느껴지게끔 노력해 오셨다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저한테 큰 하자라도 있는 양, 저희 부모님이 죄인이라도 되는 양 저렇게 몰고 가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울면서 집으로 가려다 방향을 바꿔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집으로 가니 엄마도 당연히 놀라시죠. 저는 울면서 있었던 일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 속상하실 테니 말 안 하는 게 맞겠지만 저도 그땐 너무 하소연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 제 얘기 들으시더니 엄청 화나신 얼굴로 일어나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가자. 어딜요, 엄마? 너네 시댁, 너네 시어머니 보러. 에? 싸우려고요? 저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그러시더라고요. 안 싸워. 안 싸우고 내가 너네 시어머니한테 안 그래도 전해줄 말이 있었거든. 전해줄까 말까 했는데 얘기해야겠다. 가자 얼른.
엄마는 그 길로 나가셨고 저도 어쩔 줄 몰라 하며 따라갔어요. 마음 한편으론 이판사판 다 싸우고 싶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일이 너무 커질 것 같아 걱정도 됐죠. 그렇게 엄마와 시댁에 다시 갔고 제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님, 저요. 너 또 왔니? 어머님이 문을 여시더니 저희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흘겨보며 그러시는 거예요. 그새 집에 가서 이러고 어머니 대동에서 다시 온 거야? 너 대단하다. 어머님의 비꼬는 말에 저희 엄마 코웃음 치더니 웃으며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 있어서 가자고 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좀 들어가도 될까요? 어머님은 막 어이없다는 듯 저희 엄마를 보시더니 그러세요 하며 길을 터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엄마와 거실에 다시 앉게 되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뭐 따지시러 온 것 같은데. 근데 현주가 딱 어머님 성격 닮았나 보다. 조금이라도 신경 거슬리는 건 못 참나 봐요. 네, 딸이니까 저 닮았겠죠. 제 성격이요. 아니다 싶은 건 얘기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실 것 같아요. 물론 기세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할 말 다 하고 산 건 맞는데 그렇다고 남한테 피해 끼치고 못할 짓 하면서 살진 않거든요. 엄마의 말에 어머님도 어이없다는 듯 웃으시더라고요. 남한테 피해 끼치고 못할 짓 하면서 사는 사람이 뭐 흔한가요? 저희 엄마도 지지 않고 웃으며 말하시더라고요. 왜요? 여기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엄마를 말렸어요. 저희 어머님도 노골적으로 화난 표정을 지으시고요. 사부인, 좀 무례하시네요. 딸이 기분 나쁜 소리 좀 들었다고 이렇게 시댁까지 찾아와서 시어머니 면전에 그런 소리를 하시나요? 대단하시네요. 제가 몇 마디 한 게 현주한테 피해 끼치고 못할 짓까지 할 정도인가요? 어머님 부들거리시며 따지시는데 저희 엄마 코웃음 치며 말하셨어요. 아니요. 저희 딸 얘기 아니고요. 이 집 원래 사모님 얘기거든요. 엄마의 말에 분위기 싸해지더라고요. 원래 사모님?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도 덜컹한 표정이시더라고요. 상견례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돈어른 병원에서 제 친구 수간호사로 오래 근무했거든요. 그 친구한테 원장님 어떠느냐고 물어봤었어요. 근데 좀 뜻밖의 얘기를 하대요.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 얼굴을 점점 새파랗게 질리시는 겁니다. 갑자기 제 눈치도 보고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시간이 곧 원장님 들어오실 시간이라서요. 이만 가주셨으면. 길지 않은 얘기니까 하고 갈게요. 뭐 원장님 오시면 인사하고 가죠 뭐. 원장님도 같이 들으셔도 되고. 저는 도대체 엄마가 뭔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눈을 번뜩이며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딸 보고 뭐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셨다면서요. 이혼 가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부인께선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저는 남편하고 안 맞아서 이혼했을 뿐이지만 사부인께서는 남의 가정을 뺏으셨잖아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고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병원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던데요. 사부인 그 병원에서 원래 간호사로 있었다면서요. 그때 원장님 원래 사모님이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여기 계신 사부인께서 마침 원장님하고 애를 가졌다던데 제가 들은 게 맞나요? 본처는 아파서 중내에 사내하고 있었어도 이혼한 것도 아니고 멀쩡히 본처 잘 살아있는데 우리 사부인께서 아이를 짠 하고 가지셨다고. 그게 우리 최서방 맞죠? 엄마의 말에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제가 너무 놀라 어머님을 쳐다보니
어머님 충격으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랑곳 않고 얘기하시고요. 최소한 저는 제가 이혼녀가 될지언정 남한테 못할 짓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들어보니까 그 일 알게 되면서 사모님 병이 급격히 악화되셨다면서요.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고 그 후에 우리 사부인께서 당당하게 그 자리 차지하셨다고.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때 병원 다녔던 사람이라면 다 안다는 얘기던데 제가 이 얘기 친구한테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게요.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귀한 딸을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집에 시집 보냈잖아요. 그런 줄 알았으면 미쳤다고 제가 시집 보내겠어요. 도리어 따지고 결혼 엎어야 될 사람은 저희 집이죠. 근데 제가 이혼했다는 이유로 저희 딸한테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엄마 말을 들으니 저도 어머님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정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최서방은 이런 얘기 다 알아요? 본인의 출생이 어떤 건지. 엄마 말에 어머님 바로 태세 전환하시면서 저희 엄마 붙잡으시더라고요. 저기 사부인, 제가 다 죄송해요. 현주한테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현주가 마음이 상했었나 봐요. 제가 원래 좀 생각이 없이 말을 하거든요. 저희 엄마 콧방귀 끼고 어머님 어쩔 줄 몰라 하며 저와 엄마에게 계속 사과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현주야. 오해가 있었어. 내가 앞으로 조심하도록 할게. 그러니까 선민이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 사부인, 저희 아들한테는 비밀로 좀 해주세요. 알면 큰일 납니다. 저희 아들은 아예 모르는 일이에요. 저희 엄마도 그러셨어요. 아들 알까봐 전전긍긍 하시네요. 걱정 마세요. 이미 제 딸 결혼했고 물을 수도 없는 거 저도 제 입으로 말할 일 없으니까. 근데요 사부인, 이건 알아두세요. 사부인도 자기 아들 그렇게 끔찍하게 귀한 것만큼 저도 제 딸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거든요. 제 딸한테 그런 상처되는 말 자꾸 하시면 저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럼요. 그럼 얘기 잘 전달했을 줄 알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사돈어른께도 인사 좀 전해주세요.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 팔을 잡고 나왔습니다. 가는 길에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어요. 엄마도 경자 이모한테 그 얘기 듣고 까무러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 되실 분이니까 원장님 괜찮으신지 물어보려고 한 건데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으셨다면서요. 그 얘기 들으시고 생각 같아선 그런 집구석이면 갈라서라 하고 싶은 지경인데 이미 결혼했고 제가 남편하고 너무 잘 지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에게도 비밀로 하고 그냥 묻어두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짓까지 저질러 놓고 저는 이혼가정이라는 이유로 막말하니까 저희 엄마도 화가 나서 쫓아가신 거였죠. 저보고 많이 놀랐냐고 이런 식으로 말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오히려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선민 씨 그런 과거가 있는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에게 한 방 먹여서 시원하긴 한데 남편 생각을 하니 또 복잡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남편에게 구태여 말할 생각은 없어요. 어머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일부러 남편에게 말해서 분란을 만들 필요는 없다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 저희 어머님 완전 제 눈치 보면서 지내십니다. 당연히 이혼 가정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말은 쏙 들어가셨죠. 하지만 저 역시도 어머님을 그전과 똑같이 보기는 힘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어머님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과거가 있었기에 더더욱 저보고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이니 어쩌니 하면서 깎아내리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런 짓까지 저질러 놓고 잘못도 아닌 제 가정사 가지고 그렇게 깎아내리고 무시했던 저희 어머님. 저도 더 이상 어머님도 또 아버님도 예전처럼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비밀을 덮고는 살지언정 저도 시댁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본인의 허물은 생각지도 않고 며느리 약점 찾아서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셨던 저희 어머님. 스스로의 인생을 좀 돌아보고 사셨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이 참 야박하고 정없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옛말을 무시했다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기막힌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서 나고 자라 대학교에 오면서 서울에 정착해 잡지사 에디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온 지 꽤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뵈러 종종 고향으로 내려가곤 하는데요. 고향에 내려가면 친했던 동네 사람들이나 학교 친구들하고도 한 번씩 보곤 하죠. 유나라는 이름의 그 동생도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와 가장 친한 이모의 딸이었는데요. 저와는 5살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외동이라 그런지 늘 동생을 갖고 싶어 했는데 어릴 때부터 저를 언니 하며 껌딱지처럼 따르던 유나가 꼭 친동생처럼 느껴질 때도 많아 예뻐하고 아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로 대학을 오고 나서도 유나는 방학 되면 버스를 타고 저희 자취방에 놀러와 며칠씩 함께 지내곤 했죠. 제 결혼식 때는 누구보다 축하도 많이 해주고 저희 신혼집에 놀러와서는 나도 언니처럼 서울에서 멋지게 살고 싶다며 눈을 반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취업 준비에 한창 바쁜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울음이 잔뜩 섞인 목소리였죠. 언니, 나 너무 속상해. 서울에 면접 보러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다른 애들은 집에서 뜨끈 한 밥 먹고 출발하는데 나는 새벽 버스가 없으니 전날부터 가서 찜질방에서 쪽잠 자고 가니까 컨디션이 좋을 리가 있겠어? 서울 사는 것도 스펙이라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 라더군요. 그맘때 유나는 서울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면접조차 힘든 현실에 많이 서글퍼했거든요. 안쓰러운 마음에 저도 같이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며칠 뒤 유나가 다시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기 언니, 나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딱 3개월만 언니 집에서 지내면서 취업 준비하면 안 될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3개월만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고향에서 취업 자리 알아볼게. 언니 제발 나 한 번만 좀 도와주라. 라는 겁니다. 제가 혼자 살았더라면 유나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올라와서 같이 지내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혼을 했고 저 혼자가 아니라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있는 신혼집인데 선뜻 그러라고 하기가 망설여지더라고요. 또 유나 입장에서도 제 남편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서로 불편할 것 같았죠. 그래서 좋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엄청 서운해했고 그 뒤로는 제 연락도 잘 받지 않더군요. 저도 마음이 안 좋았고 불편했죠. 그러다 유나 엄마, 그러니까 저희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가 상심이 크고 취업도 못할 거라며 맨날 눈물바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미안하지만 딱 3개월만 좀 같이 살면 안 되느냐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자면서요. 저희 엄마 입장에서도 딸이 결혼해서 사이랑 둘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유나가 같이 산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고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간곡히 부탁하시는 거죠. 유나에 이어 이모까지 그렇게 부탁하니 저도 마음이 약해졌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넓은 남편은 딱 3개월이라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사실 3개월이면 방 구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잖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한테는 친동생 같은 애라며. 난 괜찮아. 어차피 회사 다닌다고 집에도 저녁밖에 없는데 뭐. 라며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유나에게 저희 집에 와서 3개월 정도만 지내라고 했어요. 다만 나도 더는 힘드니까 3개월 정도 해보고 안 되면 내려가 달라는 말도 했습니다. 유나도 당연하다고 했고요. 그렇게 유나는 기뻐하며 짐을 싸서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유나와 저희 부부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된 거죠. 초반에는 유나와 남편 모두 서로를 무척 어색해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유나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죠. 제가 저녁 식사를 차려 다 같이 모여도 두 사람 사이에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유나야, 밥 먹어. 형부 오셨어. 아, 네 언니. 안녕하세요 형부. 왔어. 배고플 텐데 얼른 밥 먹자. 남편도 유나도 숨막혀 보였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 때문에 자기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괜히 불편하게 사는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 어색한 기류가 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는데 유나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비척비척 걸어 나오다가 실수로 욕실 문을 벌컥 열어버린 겁니다. 깨악 하는 유나의 짧은 비명과 함께 문이 쾅 닫혔죠. 거실로 나온 유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도 미처 말릴 새도 없이 일어난 일이라 너무 당황했죠. 유나는 어떻게 소리를 연달아 하면서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어떡해 언니. 아휴, 조심 좀 하지. 물소리 못 들었어? 내가 잠이 덜 깨서 언니가 좀 얘기해 주지. 나는 네가 화장실로 가는 줄 몰랐어. 둘이서 그러고 있는데 잠시 후 샤워를 마친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유나는 눈도 못 마주치고 죄송하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너털웃음을 짓더라고요.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나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참 이해심이 많고 너그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남편이지만 정말 멋있어 보였고요. 유나도 남편의 그런 너그러운 태도에 긴장이 풀렸는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정말 죄송해요 형부. 앞으로 조심할게요. 하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다시 사과를 하더군요. 그냥 웃고 넘어갈 만한 해프닝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요. 그 후로 참 이상하더라고요. 공교롭게 그 욕실 문 사건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가 눈에 띄게 편안해진 거예요. 어색했던 침묵은 사라지고 거실에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자주 들려왔던 거죠. 이제는 저녁을 먹으면서 서로 장난도 치고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형부, 저번에 시켜 먹었던 그 아구찜 진짜 맛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그것도 시켜 먹어요. 아, 그거? 좋지. 콜. 저는 언제 저렇게 두 사람이 친해졌지? 둘이서 아귀찜은 또 언제 시켜 먹은 거야? 싶어서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서로 편해진 게 다행이다 싶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베푼 그 호의와 너그러움이
두 사람이 더 깊은 관계가 될 빌미를 제공하게 될 줄은요. 그 이상한 낌새를 본격적으로 눈치챈 건 저희 아파트 상가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장님 덕분이었습니다. 야근을 내내 하다가 오랜만에 집에 일찍 가는 길에 남편 와이셔츠를 찾으러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저를 보며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리시더라고요. 저기 세대,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네? 무슨 일이요? 사장님은 어리둥절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괜히 분란 만드는 건 아닌가 싶은데 자기 남편 요새 뭐 이상한 거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실은 내가 며칠 전에 자기 남편이랑 어떤 젊은 아가씨랑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걸 봤거든. 둘이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음이 끊기질 않더라고. 여기 아파트 정문으로 같이 들어가던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나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그 여자 단발머리였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 키는 자그마하고 아주 발랄하게 생겼던데. 역시나 유나였습니다. 집 근처에서 만났으면 같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팔짱이라니요.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야? 사장님의 물음에 저는 일단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괜히 안 좋게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요. 집에 같이 사는 남편 사촌 동생이에요.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살다 와서 성격이 좀 개방적이라 저한테도 그래요. 그래? 사촌 동생? 아이고, 난 또 괜히 오해했네. 미안해, 세대. 아니에요, 뭘. 저는 그렇게 둘러대긴 했지만 마음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그저 편해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장님의 말을 듣고 나니 그들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유나는 아무렇지 않게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언니 왔어? 나 좋은 소식 있다. 얼마 전에 면접 본 IT 회사 오늘 임원 면접 보라고 연락 왔어. 나 이번엔 진짜 합격일지도 몰라. 뛸 듯이 기뻐하는 유나를 보니 제 의심이 쓸데없는 오해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유나는 저를 배신할 아이가 아니었고 남편 역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유나는 그토록 원하던 회사의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일처럼 기뻐하며 레스토랑을 예약했죠. 유나와 둘이서 축하 파티를 하려고요. 유나가 취업된 기념으로 제가 밥을 사려고 한 거죠. 그런데 막상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황당한 장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분명 유나랑 둘이서 축하 파티를 하려고 한 건데 그곳에는 저희 남편이 먼저 와서 유나와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오빠가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내가 연락 안 했는데. 유나가 오라고 연락했어. 좋은 일인데 다 같이 축하해야지. 왜 나한테는 연락 안 했어? 아니, 난 그냥. 어쨌든 유나야 잘했다. 그 회사 들어가기 힘든 회사인데 기특하네. 그렇게 말하더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는 겁니다. 제 앞에서 너무 스스럼 없는 스킨십에 저는 당황했는데 정작 남편과 유나는 익숙한 듯 아무렇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또 충격을 받았죠.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그 자리에 잠시 멍해졌던 것 같아요. 두 사람 뭐지? 왜 스킨십이 아무렇지도 않지? 그리고 유나가 연락했다고? 언제 두 사람이 번호를 주고받았지? 그걸 나는 왜 모르고 있었지? 내가 너무 무심했나? 그런 복잡한 생각이 머리에서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그런 생각은 아랑곳 않고 유나는 해맑게 그러더군요.
언니는 왜 형부한테는 얘기 안 했어? 다 같이 보면 더 좋잖아. 아, 그렇지.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너무 불쾌하고 안 좋았죠. 일단 주문을 하고 식사를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유나를 살뜰히 챙겨주는 거예요. 유나도 남편의 챙김이 익숙해 보이고요. 유나야,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 힘든 일도 많을 거야. 선배들이 괴롭히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형부한테 얘기해. 형부가 그래도 사회생활 오래 했으니 조언도 해주고 도움 줄 수 있는 건 많이 도와줄 테니까. 진짜요? 아, 너무 든든하다. 안 그래도 저번에 치킨 먹을 때 형부가 면접 보는 거 꿀팁 저한테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요. 그러는 겁니다. 황당했죠.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마감 때문에 회사에서 밤을 새우며 일하는 동안 두 사람은 집에서 야식까지 시켜 먹으며 자기들만의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순간 저는 제가 준비한 축하 자리인데도 마치 제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까지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두 사람이 오히려 가까워 보였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 생각만 하면서 애써 미소를 지으며 스테이크를 써는데 남편이 또다시 유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취업도 됐으니 돈 열심히 벌어서 형부 같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야지. 에이, 형부 같은 남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자상하고 능력 있고 유머 감각까지. 그러고 보면 언니는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예전에 고향 살 때도 언니는 늘 똑똑하고 잘나 보였거든요. 아, 언니는 항상 좋은 선택만 하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형부 같은 남자 선택한 거 보면 결혼까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언니 안목 최고. 아, 무슨 그렇게까지 사람을 띄워줘. 부끄럽게. 그리고 유나 너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너도 얼마나 괜찮은 여잔데. 라면서 서로 칭찬하고 난리 났더라고요. 심지어 유나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저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노골적인 시선과 칭찬에 남편 역시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요. 이것들이 진짜 뭐 하나 싶더라고요. 저도 자리 잡으면 딱 형부 같은 스타일 좀 소개시켜주세요. 알았죠? 알았어.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음식 식겠다. 어서 먹어. 하지만 두 사람은 제 말을 못 들은 척 자기들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형부가 우리 유나 좋은 사람 생길 때까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줘야겠다. 진짜요? 약속하세요. 유나는 남편을 향해 새끼손가락까지 내밀었고 남편은 웃으며 그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포크를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는 유나는 아무리 친해도 형부에게 저렇게까지 꼬리를 치며 애교를 부리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저를 은근히 약올리는 듯한 그 말투와 눈빛, 그 모습이 제가 알던 유나 같지 않고 몹시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날 저녁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맛없고 불쾌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이 제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유나 말이야. 이제 취업했으니 돈 좀 모아서 집 구할 때까지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 게 어때? 당장 살 곳 구하기도 힘들고 아무데나 보낼 수도 없잖아.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했을 그 말을 남편이 먼저 꺼내니 뭔가 섬뜩하더군요. 우리가 왜? 3개월만 봐주기로 한 걸로 서로 약속했잖아. 이제 취업했으면 자기 살 곳은 알아서 찾겠지. 저는 저도 모르게 냉정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뭘 그렇게 냉정하게 말해. 남도 아니고. 왜 남이 아니야. 막말로 친동생도 아닌데. 그냥 고향 선배 언니인데 3개월 살게 해준 거면 넘치게 다 해준 거지. 이제 지가 알아서 하라 그래. 아유, 무섭다 자기. 유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화날 게 뭐 있어. 애초에 3개월 살기로 약속했으니까 이제 나가는 게 맞다 이거지. 말 나온 김에 얘기해야겠네. 저는 그날 바로 유나에게 집을 알아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유나는 몹시 섭섭하다는 얼굴로 당장 어떻게 집을 구하느냐고 불쌍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둘을 한 집에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나에게 나가서 살 것을 통보했는데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을 자다가 문득 목이 말라서 잠시 깼는데 옆자리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게 뭐지 싶어서 나가봤다가 경악을 했어요. 남편과 유나가 거실 소파에 같이 앉아있고 유나가 집 구하는 게 힘들 것 같다며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옆에서 저한테 잘 얘기해보겠다고 위로하고 있고요. 이 늦은 시간에 둘만 거실에 앉아서 뭐 하는 건가 싶어서 경악스럽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지금 뭐들 하는 거냐 따지려다가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어쩌면 저 둘 사이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사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나서면 내가 집 나가라고 한 것 때문에 위로해 주는 거 아니냐면서 뻔뻔하게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욱하는 감정을 누르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죠. 당연히 잠은 오지 않았고 저 두 사람 사이가 뭘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전전긍긍할 바에야 차라리 어떤 방식으로든 진실을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당장 인터넷으로 크기가 아주 작은 녹음기를 주문해서 회사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거실 책장에 녹음기를 켜둔 채 잘 숨기고 출근했죠. 그날따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기를 제발 내 의심이 틀렸기를 빌고 또 빌었어요. 일부러 밤 10시가 다 되어 집에 들어갔고 새벽이 되기를 기다려 몰래 녹음기를 빼내어 작은 방으로 갔죠. 노트북에 연결하고 이어폰을 챙겨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남편이 먼저 퇴근한 듯한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집에 왔어. 지금 오고 있어? 저녁에 닭도리탕 시켜 먹을래? 알겠어. 내가 시켜둘게. 빨리 와. 저한테 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에게 카톡만 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유나에게 하는 전화였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유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빠, 나왔어! 유나는 제가 없을 때는 남편을 형부가 아니라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것도 어이가 없는데 뒤이어 남편의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우리 애기 왔어? 힘들었지? 괜찮아. 닭도리탕 시켰어? 아직 안 왔어. 옷 갈아입고 와. 오면 내가 받아서 차려놓을게. 땡큐 오빠. 남편은 유나더러 애기라는 애칭까지 부르면서 엄청나게 가깝고 친해 보였습니다. 제 예상처럼 그 둘은 보통 사이가 아닌 듯 했죠. 심장이 터질 듯이 뛰더라고요. 저는 좀 더 그 두 사람의 녹음에 집중을 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밥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내용이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 이러고 있으니까 꼭 신혼부부 같다. 그치? 그러게.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좋긴 한데 오빠 와이프 자리 내가 확 뺏어버릴까? 그럴 수 있으면 그래봐. 솔직히 오빠도 언니보다 내가 더 좋지 않아?
그렇긴 한데. 오빠, 나를 먼저 만났어야 돼. 그랬으면 이 집 주인도 내가 되는 건데. 그런데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되네. 언니가 쫓아내서. 내가 너 계속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절대 안 되겠더라. 나 언니가 그 말하는데 얼마나 짜증난 줄 알아? 자기 집이라 이거지? 정작 지 남편은 내 건데. 유나의 말을 듣는데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친동생 마냥 아끼고 챙겼던 유나가 맞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거기서 남편은 좋다고 실실대고 있고요. 오빠, 그냥 언니랑 이혼하면 안 돼? 그리고 나랑 살자. 어떻게 그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언니보다 내가 좋다며.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생각도 해야지. 물론 나도 여자로서 네가 더 좋아. 저는 도저히 더 들을 수가 없어서 이어폰을 빼버렸습니다.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에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 꿇리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지독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고 괴로웠죠. 그 와중에도 남편과 유나는 제 옆에서 걱정하는 척 연기를 하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몸이 회복되자 저는 거실 책장 액자 사이에 작은 녹화캠을 몰래 설치했습니다. 음성 말고 아예 영상으로 찍기로 한 거죠.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그날 밤 제가 확인한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아주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없는 저희 집 거실에서 제 소파 위에서 두 사람은 한 몸처럼 뒤엉켜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아주 다정하고 끈적한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유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스킨십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앉아 서로 껴안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그 자리는 제가 늘 남편 옆에 앉아 함께 TV를 보던 바로 그 자리였죠. 오빠, 언니는 우리가 이러는 거 꿈에도 모르겠지? 그렇겠지? 좀 둔한 사람이잖아. 두 사람은 저를 조롱하며 다시 스킨십을 벌였습니다. 저는 속에서부터 역한 것이 치밀어 올라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 앞에서는 눈물조차 사치였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제 온몸을 휘감았죠. 저는 그 영상을 제 휴대폰에 저장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내 인생이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것들의 인생도 반드시 내가 겪은 고통의 몇 배로 망가뜨려 주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무것도 모르는 척 주방으로 나갔을 때 먼저 일어나 아침을 먹고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언니, 어제 늦게까지 일했어? 피곤해 보여. 그러게 여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과로하지 말고 쉬엄쉬엄해. 저를 걱정하는 척하는 그 위선적인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모든 걸 뒤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바로 회사에 연차를 냈고 유능하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 마주 앉은 변호사 앞에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녹음과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음성 녹음 파일과 영상을 다 본 변호사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도하는 행위 자체가 찍혔으니 두 사람 다 변명의 여지가 없겠군요. 저는 변호사에게 제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제가 받은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채윤아라는 저 아이에게는 상간소송을 진행해 주세요. 소장은 저 아이의 본가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부모님도 아셔야죠. 자기 딸이 남의 집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변호사님은 제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며 신속하게 서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혼 소장과 상간녀 소장이 동시에 접수되었죠. 저는 그 며칠 동안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두 사람을 대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설정해두고 그 폭탄이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탄은 제가 예상했던 곳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발신자 번호의 이모라고 뜨더군요. 유나 엄마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휴게실로 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짜고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아나, 너 이게 무슨 짓이냐? 법원에서 상간 소장이라는 게 왔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유나가 네 남편이랑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야? 네, 이모. 사실이에요.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라는데 제가 어리석었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뭘 단단히 오해했겠지. 우리 유나가 그럴 애가 아니야. 너 제정신이야? 앞길 창창한 애한테 어떻게 이런 걸 보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자식 편부터 들더군요. 모정은 이해하지만 상황 파악도 못하고 저를 몰아세우는 말에 저 역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모, 저라고 아무 증거도 없이 이러는 것 같으세요?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뭐가 힘들어? 네가 남편 단속을 잘못해서 밖으로 나돌게 한 모양인데 왜 뭔 우리 딸을 잡아? 네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말든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유나는 아니야. 너 증거 있니? 증거도 없으면서 앞길 창창하네 막으려고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증거요? 알겠습니다. 확인하게 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이모랑 이모부님 휴대폰으로 영상 하나 보내드릴 테니 두 분 귀한 따님이 제 집에서 제 남편이랑 무슨 짓을 하고 놀았는지 똑똑히 감상하세요. 그리고 다시 전화하시죠.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갤러리에 저장해둔 그 영상을 망설임 없이 유나 부모님 두 분께 전송했습니다. 이모로부터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의 울부짖는 목소리였죠. 언니, 미쳤어? 그걸 우리 부모님한테 보내면 어떡해? 너야말로 미친 거지. 3개월 살게 해달라 해서 살게 해줬더니 내 남편이랑 이따위 짓을 해? 너 진짜 도른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언니 진짜 무섭다. 티 한 번 안 내고 뒤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무섭다고?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너야말로 진짜 무섭고 소름 끼치지. 뒤에서 감쪽같이 날 속이고 내 남편이랑 놀아난 건 너잖아.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빠 받을 충격은 생각 안 해? 진짜 너무해. 라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지가 그런 행동을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나더러 너무하다는데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기분으로 USB에 담아둔 그 영상을 캡처해서 A4 용지에 크게 인쇄했습니다. 두 년놈이 저희 집 소파에서 껴안고 키스하는 사진들이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잔뜩 뽑아들고 그대로 유나의 회사로 쳐들어갔습니다. 홍보팀 사무실 문을 열자 저를 본 유나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언니, 여긴 어떻게... 네가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내 탓하길래 네 눈앞에서 네가 한지 직접 보여주려고 왔어. 이래야 정신 차릴 것 같아서. 제 외침에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일단 나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취업 좀 하게 해달라고 해서 3개월 살게 해줬더니 내 남편하고 바람핀 주제에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사람 아주 물러봐?
제가 쩌렁쩌렁하게 외치자 채윤아는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언니, 제발 일단 나가자.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친동생 마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앞길 응원해줬는데 어떻게 언니 등 뒤에다 이렇게 칼을 꽂아? 저는 그 말과 함께 들고 있던 사진들을 윤아의 책상 위로 뿌려버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그 사진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윤아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사무실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저는 도망가는 윤아의 등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어디가? 내 남편이랑 놀아난 사진 네 눈으로도 똑똑히 보고 가야지. 저는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윤아의 회사에서 난리를 치고 차에 올라타 거칠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너랑 채윤아랑 내 집에서 바람 피운 증거 내가 방금 윤아 회사에 다 뿌리고 오는 길이야. 뭐라고? 자기야, 그게 무슨... 일단 진정하고... 진정? 이제 와서? 너희 회사에도 가서 뿌려줄까? 내가 지금 뽑아온 게 몇 장 없어서 못 가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우린 이혼이야.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끊어.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큰 여행 가방과 쓰레기 봉투를 꺼내 들고 남편의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사준 옷들, 그가 아끼던 넥타이들, 주말마다 입고 나가던 골프웨어까지 그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가방과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는 나란히 놓여있던 칫솔 중 그의 것을 뽑아 쓰레기통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렇게 제 공간에서 그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 나간 거죠. 그렇게 한참 짐을 싸고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산더미처럼 쌓인 자기 짐을 본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는 제 앞으로 달려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야, 지안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냥 정말 딱 한 번 술김에 실수한 거야. 정말이야. 한 번의 실수? 녹음기랑 영상이 찍힌 게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던데. 네가 윤아 보고 애기까지라고 부르던데. 그것도 실수였어? 아니, 그게 아니라 채윤아 걔가 나를 작정하고 꼬신 거야. 자꾸 힘들다고 술 사달라고 하고 밤늦게 카톡 보내고 일부러 스킨십하고. 나도 남자인데 어떻게 그래. 당신도 알잖아. 걔가 얼마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한번 벌컥 열리며 얼굴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윤아가 들이닥쳤습니다. 뭐? 내가 꼬셔? 오빠가 먼저 나 좋다고. 와이프보다 내가 100배는 더 예쁘고 여자 같다고 했잖아. 남편은 윤아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아, 내가 언제? 네가 먼저 이혼하고 자기랑 살자고 나한테 맨날 매달렸잖아. 너 때문에 이게 다 뭐야? 뭐? 웃기지 마. 오빠가 먼저 언니는 둔하고 여성스럽지도 않아서 같이 사는 거 재미없다고 했잖아. 야, 웃기지 마. 네가 먼저 나한테 꼬리 쳤잖아. 라면서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는데 아주 개판 그 자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저를 가운데에 두고 삿대질과 고성을 주고받았거든요. 저는 그 지옥 같은 아수라장을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참 잘 어울린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전부 제게로 향했습니다. 야, 채윤아, 네가 그렇게 원하는 내 남편, 너 가져.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좋다는 채윤아랑 평생 살아.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꺼져. 나 너랑 이혼할 거고 위자료 소송도 끝까지 갈 거야. 이 집에서 너네들 흔적 먼지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싹 다 가지고 꺼지라고. 그게 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과 채윤아는 쫓기듯이 집에서 나갔죠. 그리고 기나긴 재판 끝에 저는 이혼에 성공하고 두 사람에게서 충분한 위자료도 받아냈습니다. 법정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기 바빴고
제가 제출한 영상과 녹취 증거 앞에서 판사님은 혀를 내두르셨죠. 후일담이지만 제가 유난의 회사에 찾아가서 뒤엎은 일 때문에 유난은 결국 힘들게 들어간 그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향 동네에서도 소문이 쫙 퍼져서 유난의 부모님은 동네 창피해서 가게도 내놓고 이사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죠. 그토록 아끼던 동생이었는데 이렇게 된 게 안타까우면서도 이제라도 그 실체를 알게 된 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일로 유난의 부모님이 남편 회사를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순진한 처녀 꼬드겨 놓고 인생 말아먹어 놓고 너는 아무렇지 않게 회사 생활하면서 살고 있느냐고요. 그 일로 남편 회사 일까지 다 소문이 퍼졌고 남편도 결국 회사에서 징계받고 휴직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그 일로 유난의 부모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서로 법적인 다툼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제가 빠져줬으니 지네 둘이 살면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참 어이가 없네요. 남편이 참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제 동네 후배에게 흑심이나 품는 징그러운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인간들하고 손절하게 된 게 제 인생에서 보면 참 다행이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잊고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끝은 반드시 올 테니 꿋꿋이 잘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랬듯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또다시 바람을 피는구나 확신했던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남편이 쓰는 책상 서랍을 열어 통장들을 모조리 뒤졌습니다. 남편 사업이나 개인용으로 쓰는 통장들이다 보니 저는 거의 들여다보는 일이 없었죠.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열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종종 돈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정말 기절초풍하게 만든 건 그 상간녀에게 돈을 보내서가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인 또 다른 진실이 있었고 저는 그 진실을 확인한 순간 뒤로 고꾸라지고 말았죠. 30년 넘게 같이 산 남편과 이혼으로 끝을 내게 된 제 기막힌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김치찜 가게를 여러 곳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제 이름을 내건 김치찜 가게가 벌써 3개나 분점을 낼 정도로 지금은 남들 부럽지 않게 여유 있게 살고 있지만요. 제 인생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젊어서는 안 해본 고생이 없었죠. 남편은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잘된 적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러면서 빚도 많이 생겼는데요. 이대로는 다 죽겠다 싶었던 저는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특출나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었어요. 우유 배달도 하고 낮에는 식당 주방 일도 하고 목욕탕 청소하는 일도 하고 돈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여기저기 가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갖은 고생을 많이 해서 손 마디마디가 휘고 밤마다 욱신거리는 허리를 붙잡고 눈물을 삼킨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친정 식구들의 조언으로 저희 집 근처 골목에서 테이블 4개짜리 김치찜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김치찜을 정말 맛있게 잘하셨는데 엄마가 저 고생한다고 비법 양념장도 알려주셨거든요. 그거 하나 믿고 시작한 장사였는데 간절함이 통했는지 다행히 입소문을 타면서 장사는 아주 잘 되었습니다. 운도 좋았던 것 같고요. 본점 가게도 큰 곳으로 옮기고 다른 동네에 분점들도 내고 그 분점은 또 친정 식구들이 운영하면서 그렇게 예전에 비해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잘 벌기 시작하면서 가장 편안해진 사람은 역시 남편일 겁니다.
주변에선 남편더러 장가 잘 갔다, 저런 생활력 강한 와이프가 어디 있느냐 소리를 많이 했는데 남편은 그럴 때마다 그럼 자기는 놀았냐며 자기도 죽어라 일하지 않았느냐 발끈하며 잘 따졌습니다. 그냥 와이프가 고생 많이 했다, 고맙다 하면 될 것을 자기도 그만큼 고생했다고 벌컥 화를 잘 냈죠. 물론 남편이 일을 안 하고 놀지는 않았죠. 하지만 제 보기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도 모르겠고 기본 성격도 한량에 가깝습니다. 또 어쨌든 와이프인 제가 억척 같고 생활력이 강하다 보니 저를 믿고 본인은 설렁설렁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은 지금도 인테리어랑 옥상 방수공사 업체를 운영하는데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나마 일도 제가 중간에서 소개해준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나마 버는 돈은 남편 취미생활에 거의 들어갔고 생활비로는 거의 안 내놨으니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은 저였죠. 그럼에도 제가 남편과 이혼 생각 한번 안 하고 살았던 건 저희 아이들한테는 자상한 아빠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게 일로 바빠서 아이들을 잘 못 챙겨주었는데 남편이 그 자리를 많이 메꾸어 주었죠. 저한테 특별히 정감 있는 남편도 아니었고 돈을 척척 벌어오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적으로 저한테만 기대는 남편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빠였기에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았던 거죠. 큰아들은 회사원이고 둘째 아들은 친구랑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큰아들은 결혼할 때 제가 집을 사주었고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이 된 손주를 키우며 잘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평범한 가정주부고요. 아들들은 잘 커주었고 남편하고도 무탈하게 잘 지내고 가게도 잘 되고 있으니 이만하면 더 바랄 것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악착같이 살아온 젊은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이었어요. 가게들을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더라고요. 혜수가, 너 지금 어디야? 뜬금없는 친구의 말에 저는 영문을 몰랐죠. 나 가게 둘러보고 집에 가고 있는데 왜? 그러자 친구가 기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오리탕집에 딸내랑 밥 먹으러 왔는데 너희 남편이 여기 있다? 그래, 너네 동네 그 오리탕집이 맛집인가 보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웬 여자랑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분위기가 영 이상해. 남들이 보기엔 영락없는 부부 사이 같다고. 저 여자 누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오늘 공사하기로 한 곳을 보러 간다고 했는데 웬 여자랑 오리탕집에서 밥을 먹고 있다뇨. 그 친구는 자기 딸이 몰래 사진을 찍었다며 저에게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잠시 기다리니 문자로 사진이 왔는데 정말 제 남편인 거예요. 그리고 사진 속 남편은 제 평생 처음 보는 환한 얼굴로 맞은편의 여자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뒷모습만 찍혀 있었고요. 친구가 하는 말로 사이가 다정해 보인다며 너네 남편 바람피냐고 하는 거예요. 저보곤 아예 몰랐냐고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기가 막혔고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또 봤죠. 남편이 나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 아무것도 저는 몰랐고요. 뒷목이 뻣뻣해져 오더군요. 이 인간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딴짓을 해?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며 언제부터 만났을까? 어디서 만났을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내내 속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따졌죠. 이거 누구야? 공사 현장 간다며. 여기가 공사 현장이야? 이 여자는 누구야? 아주 다정다감하게 식사하고 있더라는데 이 여자 누구냐고? 남편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남편은 일단 발뺌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기로 한 빌라의 건물주라는 거고 그냥 식사를 한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질렀죠. 다 알고 있다는데 지금 발뺌해? 정의가 보기에 그 여자가 네 입에 묻은 것까지 닦아주고 하하호호 했다는데 너는 거래처 공사 현장 사람하고 그따위로 식사해? 내가 그 말을 믿을 거라 생각해? 지금 내 보는 앞에서 그 여자한테 전화해봐. 뭐라고 하는지 어디 보자. 저는 그럼 그 여자한테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안 된답니다. 저는 그러면 바로 이혼하겠다고 했죠. 나는 아쉬울 것도 없다고요. 지금 전화 못하면 다 끝이라고 아주 생난리를 치고 핸드폰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니 남편은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손영숙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만났냐니까 남편이 종종 나가는 친구들 고향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남편 친구의 친구라며 따라온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는 동양 사람인 거죠. 동양 사람이긴 해도 남편은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친구가 데리고 왔고 모임에 몇 번 얼굴을 비추다가 눈이 맞았다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 모임이라고 해도 죄다 남자들밖에 없는데 거기에 심심하다고 따라온 그 여자도 알만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능력 없고 변변찮아도 그래도 딴짓은 안 하고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쳤으니까요. 저는 당장 손영숙이라는 그 여자 연락처를 내놓으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남편은 마지못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손영숙 씨? 누구시죠? 나 조우택 마누라. 네? 말기 못 알아먹어? 조우택 마누라라고. 나이도 적지 않으면서 남의 남편 꼬연해서 오리탕 뜯어먹고 다녀? 그쪽도 가정이 있다던데 그쪽 남편이랑 자식들은 엄마가 이러고 다니는 거 알아? 내가 얘기해줄까? 저는 분기탱천에서 따졌습니다. 그 여자는 오해라면서 자기는 제 남편이랑 친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코웃음이 났죠. 이 여자가 말귀를 못 알아먹나? 가정 있는 남의 남편이랑 친구랍시고 그러고 다니는 게 문제라고. 당신은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그럼 당신 남편한테도 한번 물어볼까? 이러고 다녀도 아무 상관없는지. 이 여자가 아주 정신 나간 여자네. 저는 흥분해서 완전 따졌고 그 여자는 친구일 뿐이라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더군요. 저는 지금 참고 있는데 한 번만 더 친구라는 소리하면 가만 안 둔다고. 지금 당장 너네 집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남편을 따로 만나거나 그 모임에 나오면 당신 가족들한테 다 알리겠다고. 개망신 줄 테니까 그때도 이렇게 친구 소리 하는지 보자고 경고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알겠다고 했고 저는 지켜보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죠. 그리고 그 여자를 모임에 데리고 온 남편 친구에게도 전화해서 한바탕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군데 친구랍시고 그런 모임에 데리고 와서 화근을 만드냐고요. 남편은 옆에서 쩔쩔맸고 저는 그 친구랑도 한바탕 싸웠죠. 그리고 저는 남편 폰을 돌려주며 뭐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날 이때까지 고생하면서 살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바로 딴짓이냐고. 당신 벌이에 골프며 그 외제차가 말이 되냐고. 그거 다 내가 해준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런 거 해주니까 딴 여자 만나고 다니냐고요. 저도 완전 울분에 차서 따졌죠. 저는 다 필요 없고 갈라서자고 그 여자 만나고 다녀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다시는 안 만나겠다. 한 번만 눈 감아달라 하더군요. 그 여자랑 그냥 밥 몇 번 먹은 게 다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죽어도 없었답니다. 그 말을 믿지도 않았고 기가 막혔죠. 진짜 생각 같아선 확 갈라서고 싶은데 평생을 함께한 세월이 있고 또 자식들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둘째는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로 부모 이혼했다고 하면 상대방 집에서 안 좋게 볼 것 같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상간녀와 남편 친구에게도 한바탕 했으니 이만하면 알아들었겠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쉽진 않았지만 한 번은 넘어가기로 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 괘씸한 마음이 쉽게 사라지는 건 아니었고 그날 이후로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뭔가 찝찝하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와 정리가 끝났다고 했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거든요. 남편이 괜히 휴대전화를 붙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밖으로 잘 나돌았는데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 인간이 아직도 나를 속이는 것 같다. 그 여자랑 아직 안 끝난 것 같다. 라고요. 제가 60년 정도 살아보니 감이라는 게 꽤 정확하고 무섭더군요. 특히 저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촉은 더더욱요. 남편은 분명 뭔가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저는 남편이 그 여자와 깨지지 않았다는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외도 증거를 잡아서 이번엔 절대 그냥 안 넘어가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한 번은 봐주지만 두 번은 절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외도 증거라는 걸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며칠을 고민했죠. 그러다가 남편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워낙 기계를 잘 못 다루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든 메모리 카드는 꺼낸다 해도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는데 마침 며느리가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제가 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 며느리가 묻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고민 있으세요? 며느리의 물음에 저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도움이라도 받고자 했던 거죠. 그렇게 그간 있었던 일에 자초지종을 털어놓게 되었는데 며느리도 놀라더라고요. 아버님이 여자를 만나고 다니냐고요. 저는 좀 부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겐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며느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아버님이 어머니께 그럴 수가 있어요. 같은 여자로서 제가 더 화가 나네요. 블랙박스 메모리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주 간단해요. 어머님이 그 메모리 카드만 몰래 꺼내오세요. 그러면 제가 내일 확인해 드릴 테니까. 그냥 꺼내오며 메모리 카드 없다고 뜨니까 다른 메모리 카드를 임시로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건 제가 좀 이따가 편의점 가서 하나 사올게요. 며느리에게 민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니 고마워서 눈물까지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밤에 몰래 메모리 카드를 꺼냈고 다음날 며느리를 불렀어요. 며느리는 능숙하게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고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보는데 며느리가 그러는 겁니다. 어머니, 이것 보세요. 어머님 의심대로 뭔가 좀 이상하네요. 여기 주택가 골목이요. 여기에다가 유난히 주차를 자주 하시네요. 이날도 그렇고 이날도 그렇고 주변에 뭐가 없는데 말이에요. 영상 속에서 남편은 정말 낯선 골목에 차를 대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한참 뒤에 다시 나타나 차를 몰고 떠나곤 했습니다. 그 주변이 모텔 같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냥 평범한 주택가라 그곳에 차를 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수상했습니다. 그 여자 집 근처라서 여기다 차를 대고 걸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 말에 며느리가 고민하더니 자기가 직접 남편 뒤를 밟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손사래를 쳤죠. 이런 치부를 알게 한 것도 민망하고 미안한데 직접 미행이라니 그건 좀 그랬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자기가 이런 걸 도와야지 누가 돕겠느냐며 자기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에게 고맙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어머님 혼자 이런 맘고생하시게 둘 수 없어요. 제가 봐도 아버님 뭔가 수상하시긴 해요. 어머님이 다니시는 것보다 제가 다니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제가 똑똑히 증거 잡아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가 어찌나 듬직하고 고맙던지요. 그리고 마침 며느리가 차가 낡아서 장고장이 심하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차 사는데 보태라고 돈도 보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사양하다가 이내 감사하다고 잘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집도 사주셨는데 제 차까지. 대신 제가 약속대로 꼭 아버님 뒤를 잘 밟아볼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렇게 일주일 넘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 며느리는 제게 남편을 미행한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주일 가까이 아버님 몰래 따라다녀 봤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차를 자주 대시던 곳은요, 아버님 일하기로 한 거래처 근처더라고요. 거기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거기에 차를 대고 걸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살펴봤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으시던데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 근방의 거래처 건물로 들어가는 멀리서 찍어 흐릿한 사진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거의 일주일가량 밀착으로 다녀봤는데 별다른 게 없었다면서 걱정 마시라는 말을 여러 번 했죠. 혹시 네가 미행하는 거 눈치채서 그런 건 아니니? 그럴 리가요. 아버님 성격에 그런 가만히 있으실 리가 없죠. 단박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을걸요? 그리고 제가 차도 제 동생 차 빌려서 다녔고 모자랑 선글라스도 끼고 다녀서 절대 모르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니 뭔가 모를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내 오해였구나 싶기도 하고 며느리까지 고생시켰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죠.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2번 허튼 짓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완전한 기만이라는 사실을 얼마 뒤 깨달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장을 보고 지하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려는데 누가 주차장 계단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치려는데 가만 들어보니 목소리가 낯이 익은 겁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죠. 그런데 통화 내용이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이번 주 안으로 보내줄게. 조만간 한번 보자고. 우리 와이프는 걱정할 거 없어. 라는 겁니다. 저는 몹시 놀랐죠.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는데 그 통화 내용이 몹시 수상쩍었으니까요. 남편은 통화를 마치고는 다시 나와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다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조사까지 해줘서 아닌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저 인간이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구나. 단박에 알 수 있었죠. 저 철저한 인간이 며느리까지 속여먹었구나 싶기도 하고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처음 걸렸을 땐 화가 나서 바로 따졌지만 가만 생각하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남편이 쓰는 책상 서랍을 열어 통장들을 모조리 뒤졌습니다. 남편 사업이나 개인용으로 쓰는 통장들이었기에 저는 거의 보는 일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돈을 붙였네 어쩌네 했으니 그 내역이 남아있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열어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그 여자에게 종종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저를 기절하게 만든 것은 그 여자에게 보낸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샅샅이 훑어내리던 제 눈에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 하나가 들어왔거든요. 바로 제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며느리에게 100만 원이란 돈을 2번 보낸 겁니다. 그것도 최근에요. 남편이 며느리에게 돈을 줄 이유는 전혀 없었고 며느리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눈앞이 캄캄하고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며느리도 나를 속이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는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를 챙겨 나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사업 때문에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녹음 목록을 겨우 찾았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 아까 그 주차장 계단에서의 통화는 정말 그 상간녀가 맞더군요. 그것들은 애초에 깨진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난리치고 며칠 뒤 남편이 그 상간녀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설명했고 그 상간녀가 제가 무섭다며 보지 말자고 했는데 제 남편이 막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상간녀한테 50만 원도 보냈습니다. 미안해서 보냈다며 이걸로 옷이나 한 벌 사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 뒤로도 계속 그 여자를 만나왔습니다. 그것도 일주일 2번 정도는 만났더군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한테 시아버지가 딴짓은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말의 진실도 알게 되었죠. 그 파일 목록을 가만 보니 며느리의 이름으로 녹음된 전화통화 내역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너무 황당하게도 며느리가 저희 남편에게 역으로 제안을 한 거였습니다. 녹음된 파일 속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상냥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의 차분하고 계산적인 목소리더군요. 아버님, 저예요.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저 아버님이 다른 여자분이랑 호텔 들어가는 거 다 봤어요. 사진도 찍어놨고요. 뭐야? 실은 어머님이 의심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미행해드린다고 했고요. 그런데요, 아버님.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이 집안 며느리인데 어머님, 아버님 이혼하는 걸 원하겠어요? 절대 아니죠. 아버님 이혼당하시면 저희도 힘들고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모른 척 해드릴게요. 모른 척을 해준다고? 네, 아버님 위해서요. 어머님한텐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그럼 어머님도 더 이상 아버님 의심 안 하실 거예요. 고맙다고 해야 될지. 저도 집안의 평화가 중요해요. 아버님, 그런데 아버님 아시죠? 제가 집에서 돈 좀 벌어보려고 생활비로 주식을 좀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손해를 좀 봤거든요. 민수 아빠가 알면 난리칠 텐데. 그래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많이는 아니고 매달 100만 원 정도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00만 원? 네. 아니 너는 최근에 시어머니가 차까지 사줬지 않니? 그렇죠. 근데 그건 어머님이 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차 사주신 이유도 사실 아버님 미행 잘하라고 사주신 것도 있고요. 그럼 제가 다 말씀드려야 되나요? 뭐야? 저도 사실 어머님 속이는 거 마음 편하진 않거든요. 참. 남편은 막 괘씸해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했으니 어쩌지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머리 꼭대기에서 아주 갖고 노는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며느리가 맞나 싶어서 놀랍더라고요. 알겠다. 계좌번호 문자로 보내놔라. 감사해요, 아버님. 제가 어머님께 말씀 잘 해놓을게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 속이고 여전히 그 여자 만나는 것도 기막히지만 제 편이라고 생각한 며느리가 저한테는 찻값 받아내고 뒤로는 시아버지의 불륜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니요. 남편도 괘씸하고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이런 짓을 벌인 며느리도 용서 못하겠더군요. 저는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라고 했죠. 며느리도 같이요. 아들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과일 바구니를 건네며 살갑게 굴었고 남편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식구들이 다 모인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그 통화 목록은 카톡을 통해 제 핸드폰으로 보내놨거든요. 저는 아들 앞에서 남편과 그 여자의 통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남편과 그 여자가 시시석거리는 소리, 서로 모텔에서 만나네 어쩌네 하는 소리가 흘러나오자 아들은 경악했고 남편도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아직도 인연 만나고 다니지? 여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리고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도 몹시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죠. 얘 혜진아, 네가 나한테 차까지 받고 시아버지 미행해준다고 했지 않니? 분명 시아버지 바람 피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네가 헛짚었네? 아, 그러게요, 어머니. 아버님이 저 모르게 그러셨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놓친 것 같아요. 라면서 더듬더듬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랐던 아들도 놀랐죠. 이게 다 무슨 어머님이 당신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 차도 그래서 사주신 거고?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아, 그게... 저는 코웃음 치며 며느리에게 그랬죠.
혜진아,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가증스럽다? 네? 똑바로 말해야지. 네가 놓친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었잖아. 네 시아버지 바람피는 거 사진까지 찍었다며. 예? 그게 무슨... 저는 며느리를 괘씸하게 보며 그 녹음도 틀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의 통화 내역을요. 그걸 듣는 남편도 고개를 떨구고 아들은 경악을 했죠. 며느리는 실시간으로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너 참 무서운 애다. 이렇게 협박도 할 줄 아는 애였어? 그게...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배신감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시부모 둘을 상대로 돈을 타내면서 시아버지한텐 협박까지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순간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무릎 꿇은 며느리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겠니? 나는 네가 무섭다. 네가 이런 애인 줄 몰랐어. 나 위해주는 척,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돈 타낼 수 있을까 그 생각한 거니? 참 소름 끼친다. 당신도 똑같아. 한번 넘어가줬는데 바람핀 당신이나 당신 며느리나 아주 가지가지로 무서워. 혜진이 너는 내가 해준 차 도로 내놔. 그리고 조영준. 저는 아들도 불렀습니다. 에? 내가 해준 그 집에서 나와. 나 너랑 네 처가 내 집에서 사는 거 못 참겠다. 니들이 알아서 살아. 어머니. 어머님 같은 소리 안 해. 나한테 어머님이라 하지 마. 너 같은 건 내 며느리도 아니야. 그리고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한 번은 봐준다고. 근데 보란 듯이 그 여자랑 계속 만나. 좋아. 그 여자랑 앞으로도 쭉 만나.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울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 어떻게 이런 짓을 벌여? 진짜 소름 끼친다 너. 그 한마디에 며느리는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은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끌고 나갔고 며느리는 나가는 순간까지 잘못했다고 빌면서 울었죠. 저는 아들에게 내가 사준 차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죄송하다며 차를 바로 갖고 왔고 집도 바로 이사를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집에서 아들과 며느리도 쫓아냈습니다. 제가 해준 집 덕분에 넓고 편한 아파트에서 잘 살다가 갑자기 평수도 반으로 줄인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죠. 게다가 저의 아들은 그 일로 이혼까지 생각했고요. 며느리는 그 후 제게 수십 번을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의 연락처를 이용해서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장은 집으로 보내는 걸로 했죠. 소장에는 그 여자가 일주일에 2회 이상 내 남편을 만나고 다녔고 금전적인 이득까지 취했다고 상세히 적었습니다. 소장을 받았는지 얼마 뒤 그 여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소장을 자기 딸이 봤다며 악을 쓰며 퍼붓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저 차갑게 웃어주었습니다. 딸한테도 그렇게 말하지. 그냥 친구일 뿐이라고. 모텔도 가고 돈도 받고 그러는 친구 사이라고. 내가 한번 봐줬지. 봐줬을 때 그만했어야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참 멍청하네. 내 남편한테 좀따리로 받은 돈 잘 모아서 어디 상간 위자료로 잘 내봐. 그리고 이혼 당하거든 내 남편 데리고 가서 살던가. 그 인간도 이혼할 거거든. 저는 그렇게 코웃음 치며 전화를 끊었고 바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해서 소송이 좀 길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 남편의 권리가 거의 없고 오히려 남편 빚을 내가 많이 갚아줬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이혼도 했고 남편과 그 여자 상대로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마무리한 후 제 집에서 남편을 쫓아내고 혼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을 자처하며 열심히 살아온 와이프에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한번 봐줬는데 또 바람이나 피고 며느리에게 협박까지 당한 남편. 이제 저에게 그 사람은 길가의 돌멩이나 다름없이 느껴집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 위기까지 갔지만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는 말론 손주가 대학 들어가면 그때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니네 집 일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안 보고 살 거라고 말했고요. 아들은 자기도 며느리에게 정이 다 떨어졌고 얼굴도 보기 싫다며 이혼만 안 했지 남남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전에는 제가 며느리에게 생활비도 잘 보내주고 선물도 잘 주고 금전적인 보탬을 많이 줬는데 이제는 일절 그런 것도 하지 않을 거고 그냥 보기 싫으니 보러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지만 저는 도저히 며느리를 볼 자신이 없네요. 잘못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며느리의 그 시커먼 속내를 본 것 같아서 소름 끼치고 무서울 지경이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더럽고 끔찍한 배신을 겪었지만 모든 것이 정리된 지금은 평온하고 좋습니다. 고마움도 모르고 2번이나 배신을 저지른 남편을 깨끗이 인생에서 도려내고 나니 오히려 제 남은 인생을 오롯이 저만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기분도 들어요. 이제는 모든 아픔을 잊고 행복한 날이 가득했으면 하네요.